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가 올해 6월까지 10년 이상 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거나 1년 내 재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세액 감면율도 축소돼 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석유와 가스 수급 위기에 대비한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IT 가전 박람회 CES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 우리 기업은 삼성과 LG 등 대표 기업들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390곳이 참여해 참가 기업 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주택자가 올해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6개월 내에 서둘러 집을 팔라는 얘기입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습니다. 이처럼 세 부담이 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자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퇴로를 일부 열어줬습니다. 즉 정부는 조정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졌던 집을 올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전 지역, 과천, 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 모두 39곳입니다. 만약 3주택자인 A씨가 10년 전 6억 원에 산 서울 아파트를 올 6월 전에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으로 양도세를 절반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의 매물이 대량으로 출현해서 집값 안정을 또는 하락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정부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5% 넘게 올리거나 1년 내 재인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연 5%씩 계약기간 2년이라고 가정하면 10% 이내에서 임대료를 높여도 종부세 과세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은 5% 이하여야 하고 한 번 계약을 맺으면 1년 내 다시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요건을 위반할 경우 임대주택을 2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율이 축소되면서 소득세도 늘어납니다. 4년을 의무로 임대하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액 감면율은 기존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낮아지고 8년을 의무로 임대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기존 75% 세액 감면율을 25%포인트 낮춰 5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감면은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감면율을 좀 축소를 한 것입니다.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는 거주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앞으로는 임대등록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됐던 다가구 주택은 다음 달부터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한마디로 다주택자 혹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집을 보유한 채 새 집을 사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집이 있는데도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2년 안에만 기존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경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조건이 더 엄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새로 산 집으로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요. 동시에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상가주택을 거래할 때 이 양도소득 과세 특례도 줄어들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이 주택의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습니다.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과 상가 면적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이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많이 달라지는데 네. 주택수 산정 방식에도 이게 바뀐다고요? 네,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이 소수 지분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는 한 주택을 여럿이서 소유를 한 경우에는 최다지분자의 소유로만 계산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 원 이상이며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수에 넣게 됩니다. 보유주택수는 월세와 전세 이런 과세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자부터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3주택자부터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계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장 기자. 이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군 실세가 숨지면서 다시 중동발 악재가 터졌는데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상황은 어땠나요? 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3월물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70 45센트에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4 48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더 악화되면 국제 유가가 $95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의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하던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0.98% 떨어지면서 21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보다 2%대 급락하면서 655.31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면서 외환시장 불안감이 지속되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5원 오른 1172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1180원 중반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제금값은 6년 8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계도 걱정이 이만저만 클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월부터 11월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0%인데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악영향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정제 마진을 올릴 기회가 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미 이란 갈등 고조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 경기를 위축시키는 탓에 업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반응입니다. 정유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좋은 거가 가장 좋거든요. 수요가 많고 세계적으로 기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줄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냥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가 상승 여파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과 이란 갈등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석유 수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죠. 네, 정부는 오후 5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란 관련 현안을 점검했는데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유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체 도입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필요한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중동 건설 현장 등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을 비롯한 대응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비축유 방출까지 언급됐다고요? 네, 산업부는 경제장관 회의에 앞서 석유가스 수급 위기에 대비한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는데요.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민관이 보유한 2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되면 비축유 방출, 석유 수요 절감 조치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당장 큰 영향은 없겠으나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확대 거시 경제 금융회의에서 금융 외환 시장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그럼 현재 미국과 이란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됐는데요. 양국은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동 지역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 역시 가혹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면서 미사일 부대가 비상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가전 박람회인 CES 2022 현지 시간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새벽에 개막됩니다. 우리 기업들도 첨단 제품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인데요.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CES의 주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61개국에서 약 4,50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390여 곳이 참가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식 개막을 앞둔 오늘 프리미엄 TV 전략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베젤을 없앤 벽걸이형 TV로 시청을 안 할 때는 거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스크린 퀀텀닷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QLED 8K와 라이프스타일 마이크로 LED로 스크린 혁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은 라이프스타일 혁신을 주제로 이번 CES 개막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어디서든 내 집처럼이라는 주제로 AI 가전을 선보이는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음식 조리부터 서빙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권봉석 LG전자 사장과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을 비롯한 LG그룹의 수장들도 이번 CES에 참석해 미래 사업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도 2년 만에 CES를 찾았습니다.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 비전과 현대기아차그룹의 미래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한 SK 계열사들의 대표, 박정원 두산 회장 등도 이번 행사에 총출동합니다. 이번 CES 2020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10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처럼 CES 개막이 다가오면서 더욱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CES 관전 포인트 오수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 기자, 올해 이 CES 트렌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진화한 인공지능과 TV, 그리고 미래차 또 5G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게 우리 기업들도 진화한 TV와 미래차 등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이파에서 화질로 불붙었던 TV 기술 대전이 이번 CES까지 이어지는데요. 삼성전자는 베젤 없는 TV, 또 LG전자는 아래로 펴지는 방식의 롤러블 TV를 이번에 선보입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탈피해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이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동통신사들도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에 SK이노베이션, 또 SK하이닉스, 그리고 SKC와 함께 공동 전시 부스를 꾸렸습니다. SKT는 삼성전자와 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5G 또 8K TV를 공개를 합니다.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초고화질 영상을 무선 전송으로 직접 수신합니다. 자율주행처럼 즉시성이 핵심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처럼 이런 서비스의 질들도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쪽에서 주목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CES는 우리 기업들과 중국 업체들 간의 기술 경연장이 돼 왔는데요. 올해는 AI 기술 중에서도 영상인식 기술이 핵심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CCTV에서 각각의 얼굴들을 인식을 해서 이게 누군지를 식별해내는 기술까지 선보일 예정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독보적으로 인공지능에 앞서간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특허 출원 비중을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거의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특허를 내고 있어요. 이와 함께 28년 만에 CES에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애플은 스마트 홈kit과 또 AI 비서조 시리 기술이 적용된 가전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구글과 아마존은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와 또 아마존의 경우에는 알렉사로 이번 CES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사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한 엄격한 결합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또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병에 따라 배달앱 시장이 독점이 되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배달료 인상, 할인 정책 축소, 배달 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와 가맹점주, 배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합병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원칙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심사에 반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기존 요기요의 배달의 민족까지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앱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일단 제동을 건 건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공정위가 시장 범위를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배달 시장 전체로 확대해서 볼지로 나뉘는데요. 만약 공정위가 판단 기준을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해 이번 결합으로 독점이 만들어진다면 수수료 인상폭 제한 등이 뒤따르는 조건부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오픈마켓 시장 1, 2위였던 옥션과 지마켓의 기업 결합에서 공정위는 3년간 판매업체 수수료를 올릴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허가한 바 있습니다. 반면 배달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런 조건 없이 결합이 허가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지난 2018년 기준 20조 원 규모의 전체 배달 시장 가운데 모바일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해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번 주 78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이 회장이 벌써 7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가운데 삼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권세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 기자, 먼저 이건희 회장의 상태 현재 어떻습니까? 네, 재계에 따르면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고 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해서 현재까지 병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이 회장의 78번째 생일을 맞아서 부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을 비롯한 가족 등이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회장의 와병 기간 동안 삼성은 많은 변화를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방산과 화학 분야 계열사를 한화와 롯데에 각각 넘겼습니다. 이어 2016년에 국내 인수합병 사상 최대인 9조 원 규모의 미국 전장 음향업체 하만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구조가 전자와 바이오 그리고 금융으로 단순화가 되며 이재용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삼성은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서인데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현재 상황 그리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설립 방해 혐의로 지난달 전격 구속됐습니다.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삼성의 지난해 연말 인사도 해를 넘겼습니다. 삼성은 조만간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춘 체질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옥션과 지마켓이 일부 상품의 결제액 30%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엄하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옥션에서 34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패딩입니다. 구매액의 30%를 돌려주는 적립금 혜택을 감안하면 소비자는 23만 원의 패딩을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옥션에서 같은 제품을 찾아보니 최저가 1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적립 혜택을 받아도 오히려 8만 원이나 더 비싸게 사는 셈입니다. 적립 이벤트로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소비자들로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좀 부풀려가지고 할인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소비자를 너무 우롱하는 것 같고 약간 허위 광고 같은 느낌도 들고. 오픈마켓은 인터넷 중개몰로서 여러 판매처가 알아서 가격을 정하는 구조다 보니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특히 이번 적립 등의 이벤트에는 특정 업체만 참여하다 보니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의 가격이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렴하게 할인 행사를 통해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실상 들어가서 막상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또 소비자들도 꼼꼼히 좀 살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 쇼핑몰마다 새해와 설날을 맞아 할인과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런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판매처의 가격은 어떤지 한 번쯤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환해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분쟁 조정안 수락 결정과 관련해 판매 은행과 피해 기업에 시간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은 돼야 배상 범위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키코 불안전 판매와 관련한 배상안 수락 결정 시한 당초 이번 주까지였죠? 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됐던 배상안 수락 결정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한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달 말일은 돼야 최종 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신한과 우리은행 등 대상은행 6곳 가운데 배상안 수락 여부를 전달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정해진 시한까지 조정이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간을 더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조정 결정서는 지난달 20일 통보가 됐는데 은행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은행들이 내부 검토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면서 배상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게 기업 4곳 손실액의 15%에서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피해 기업 4곳의 배상을 권고받은 은행은 신한과 우리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그리고 시티은행 등 모두 6곳입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이 42억 원, 산업은행은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그리고 시티은행 6억 원 등입니다. 그럼 이 최종 결정 언제 나오나요? 네, 언제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시한은 6개 은행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장 기간에 대해선 요청이 있다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3년 전에 만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고령화가 보험업계의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7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합치면 향후 10년간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고령화로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은 줄고 생존보험금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보험금과 사망급여금 지급액은 지난해 10월 2조 4,172억 원으로 2014년부터 2년간 늘다가 2017년 말 3조 원 가까이를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사망보험금 수령 기대가 낮아지고 자녀들의 독립이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망 후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정이다 보니까 제가 죽고 난 이후에 돈을 수령을 할 수 있는 종신보험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더 집중을 하고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도 연금으로 바꾸는 추세에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노후 대비 목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들이 몇 년 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생존급여 지급액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난해 10월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이 이처럼 변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받는 사람도 그 돈을 이제 굴리고 굴려서 그 돈 갖고 받는 건데 고령화가 되면 받을 사람만 많아지고 낼 사람은 적어지는 거잖아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생존 위기에 직면한 보험업계의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한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서울시가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류은 서울시 주택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4년 이후 서울에서만 연평균 7만 8천 가구가 공급됐다며 오히려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90% 정도까지 현실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지역의 집값 단합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며 흔들림 없는 국토정책을 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신고 기준 23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신고액 기준으로 미국이 68억 4천만 달러, 유럽연합은 71억 3천만 달러, 일본은 1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시작된 비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상태인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지역에는 비가 얼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비나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전라도, 충청 내륙에 최고 10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 최고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최고 8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큰 추위 없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7도, 대전 10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4에서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부산의 낮 기온은 15도, 제주 21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추워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400곳에 가까운데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또 오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골든글러브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처럼 올해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방면으로 더 널리 알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